FAT 1급 45회 문제 보시면 되고 1번 문제도 그림 사파가 있는 문제네요. 다음 중 선생님 질문에 잘못 대답한 사람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선생님 물어본 질문 가서 봤더니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그냥 문제 바꿔서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이렇게 묻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 자, 희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자본을 구할 수 있다.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그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얘기할 때는 자산은 차변에 있는 자산은 우리 대변에 있는 부채와 누구의 합이다?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자본 등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타인 자본인 누구를 빼시면 된다. 부채를 빼시면 된다. 이렇게도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잘못 대답한 사람을겠으니까 희영은 올바른 표현이네요. 자, 선남.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 무슨 부분, 유동과 비유동으로 1년 기준으로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자산은 다시 유동성이 가장 큰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순으로 넘어갔었던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큰 항목,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자, 다에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 1로부터 1년 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금 다해가 잘못 얘기했죠. 우리가 유동성을 구분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1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 1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이고요. 1년 기준으로 얘기했던 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 그리고 그 이후이면 비유동. 다만 예외가 있었죠.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회수 또는 갚지 않았더라도 또는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디로? 유동으로 분류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재고자산에 대한 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다해가 잘못됐습니다. 우린 유동자산입니다. 자, 재산고 부채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는 고가 아니라 과겠죠? 네, 우리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서로 합의된 사항이 있었거나 또는 결제 시점에 순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 무엇할 수 있다. 상계할 수는 있어요. 뭔가 사항들이 있다라면.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이건 오타예요. 고가 아니고 가가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다해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배우실 때 나왔던 부분 또는 우리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렇게 나눠서 배웠지만 그 부분 쭉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회계기간 말에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는 결산 후에 보고서이다.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재무제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부분. 그럼 재무제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전 위에 간단하게 쓸게요. 재무상태표가 있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 자, 그리고 무슨 부분이 있다. 우리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주의 돈이라고 얘기하는 자본의 변동사항을 보는 자본 변동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에 본문에 모두 다 표시할 수 없어서 우리는 또 뭘 쓴다? 주석이라고 하는 걸 재무제표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주석 맞죠, 여러분? 자본 변동표 맞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맞고요. 누가 답이 아니다? 시산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자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다. 매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이라는 부분이 우리 증가하거나
자본이란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본 총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자본의 총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 수익과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증가와 감소가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종착지가 당기 순이익으로 갔다가 어디에? 이익잉여금에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주 거래도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수익과 비용이라고 했던 이 부분, 이걸 손익거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가 영향을 주고 주주거래는 자본거래라고 했었죠. 자, 이 두 가지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손익과 자본거래가 아닌 거 뭐가 있을까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우리 여러분 차변에 자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우리 무슨 부분 부채가 증가하였다라는 부분 또는 차변에 부채가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대변에 자산이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만 동반되는 거래는 자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항상 그 패턴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아주실 거.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했으면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차변에 누가 나올까요? 대손 상각비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전 대변 안 쓸 거예요, 여러분.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러면 이 부분은 자본에 영향을 주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차변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요 부분은 우리 어디에 영향을 주죠?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에 속하니까 그럼 이것도 영향을 주죠. 자, 외상매입금 현금 지급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무엇하였고 감소하였고 상대편 대변엔 누가 감소했을까요? 현금. 그럼 여러분 자산과 부채에 무엇이 있었다? 우리 감소죠.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결론적으로는 우리 어디에는 자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기간경과분 미지급 이자 계상.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아직 못 준 이자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굴 쓸 거고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쓰실 거고요. 미지급 비용 쓰셨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지금 모두 다 1번과 2번과 4번은 영향을 주고 3번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 답 찾는 요령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출제자는 자본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자본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를 찾으라고 내기도 하고 어떤 출제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에 내용으로 답을 찾으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실 것.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46회부터 지금 역순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4번 문제 같은 경우엔 앞에서 무슨 부분 단기 총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 풀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완전히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만 여기선 기초상품 재고액을 물어봤네요. 자, 내용 박스 내용 봤더니요. 단기 매입액 얼마 있고요? 500만 원. 단기 매출액 800만 원. 총 우리 매출 총이익은 150. 기말상품 재고액은 5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왜냐면 기초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매출 원가는 기초에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서 나오는 거니까 역산해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저희는 매출 원가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단기 매출액 얼마에서 800만 원에서 우리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매출 총이익 150만 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럼 얼마가 돼요, 여러분? 650인가요? 네, 650만 원이 우리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 원가 650만 원은 자, 이렇게도 계산이 되지만 우리 어떻게도 계산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상품 재고액에 우리 단기에 무엇했던 거 매입액을 더해 주시고요. 단기 매입액을 더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빼시면 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앞에 650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고 계산하시면 되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모르고요. 단기 매입액은 500만 원이래요. 더해지는 금액 500만 원이 결정이 됐고, 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있다. 빼야 되는 건 50만 원이 있다. 자, 이렇게 50만 원 맞죠, 여러분? 네, 제가 점을 잘못 찍었네요. 5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인 거죠? 우리 500만 원에서 50 빼면 450이죠? 450을 옆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200만 원인가요? 그쵸?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750에서 얘가 200이 되면 7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65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만 원이 되겠죠. 계산 문제 별로 어렵지 않지. 아까보다 더 간단했던 문제.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푸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수 수준 문제밖에 안 나와요. 뭐 큰 문제들이 없어서 계산 문제 내도.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계산세 표시할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가 이거 단골 손님일 거라고 했어요. 또 나왔네요. 자, 정기말 대손 중단금 4만 원. 이건 기초의 금액이 될 것이고 단기말 매출채권 150만 원. 자, 단기 중 6만 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어 처리하였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항공의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 월말을 우리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만 원의 매출 채권 대손이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요거 6만 원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해보면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을 것이다. 나는 차변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 상계 정리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발생된 대손이 6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는 얼마? 4만 원 모두 사용했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건 무엇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대손 상각비로 2만 원 장부에 계상했겠네요. 그쵸? 그리고 대변은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을 못 받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대변의 매출 채권 6만 원을 여러분은 기록을 하셨겠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니까 우리 일단 2만 원이 장부에 올라간다는 건 추정이 되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뭘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우리 단기말 매출 채권 150만 원에 5%의 대손 충당금 추정하는 거. 자, 우리 대손 충당금 추정을 하실 땐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다.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매출 채권에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 얼마? 15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추정률 얼마를 곱해주시고 자, 이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5%. 그리고 여기서 누굴 빼주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뺄 수 있는 잔액은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대로 다 추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0만 원에 5%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7만 5천 원인가요? 저도 혹시 모르니 계산기 눌러볼게요. 자, 150만 원 곱하기 5% 해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금액은 7만 5천 원. 그러면 7만 5천 원 장부에 무엇 하셔라? 계상하셔라. 그러면 저희 요거 회계 처리 또 하시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 자, 요 7만 5천 원 회계 처리하시면 우린 차변에 뭐라고 쓰실 거고 대손 상각비라고 쓰시고 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얼마 쓰실 거고 대손 충당금 얼마? 7만 5천 원이라고 기록을 하시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는 지금 대손금 처리하고 나왔던 2만 원의 금액과 그리고 결산 시 장부에 계상한 7만 5천 원의 금액. 자, 두 금액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9만 5천 원의 금액이 되죠.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46회에서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단기 중 6만 원의 매출 채권 대손이 확정돼서 처리됐다 이렇게 줬어요. 그 단기 말로 줬거든요. 채권의 잔액을. 근데 여기 금액을 지금 이 6만 원이 빠지기 전 금액으로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단서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150만 원 곱하기 우리 5%가 아니라 150만 원 마이너스 6만 원을 빼고 남겨져 있는 단기말 채권을 계산하시고 5%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6만 원은 매출채권, 단기말 매출채권에 아직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내는 출제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빼고 계산하는 것만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 처분 시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2020년 7월 1일에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고요. 잔존가치는 1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3년이고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한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6월 30일 우회 건물을 120만 원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무슨 법에 의해서 우리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공식 기억나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처분은 어떻게 배웠다? 선상각 후처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 말이 없어도 마음속에 선상각 후처분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이거 잘못하신 분들은 2020년도 감가상각비만 계산하시고 처분손익 계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건물 중간에 사용을 중단했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까지 사용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셔서 처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누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년도? 2020년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정액법은 내가 사가지고 온 무슨 금액? 취득 원가. 자, 취득 원가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얼마를 빼신다? 10만 원을 뺀다. 잔존가치 빼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신다?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그럼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3년이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90만 원 나누기 3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조심할 건, 자, 이 건물은 언제 샀다? 7월 1일에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달 중에 몇 달만 사용했다? 6달. 그럼 12분의 6을 계산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90만 원에 대해서 3으로 나누면 30이고 30의 절반이면 15만 원인가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누구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15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6월 30일에 처분을 했죠, 여러분. 그럼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각을 해야 되네요. 그럼 취득 원가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 얼마? 10만 원을 빼시고 이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셔라?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라. 그리고 12달 중에 몇 달을 쓰고 팔았다? 6달.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월할 상각할 때 우리 무슨 부분? 1월 미만은 1월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만 있어도 1월로 된다고 써요. 여기는 30일 날 팔았으니까 29일까지 썼겠죠. 그래서 6달. 그러면 얼마이다? 이 부분도 15만 원. 근데 사실 이거 계산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1년치 상각하면 되는구나. 전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년 쓰고 팔았네. 그럼 상각비는 1년치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장부 금액. 여러분, 장부가액은 무슨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빼시면 된다. 건물의 취득 원가인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된다? 70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우리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처분한 금액. 자, 처분가액에서 얼마에 팔았어요, 여러분? 120. 자, 처분가액 120만 원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장부가액을 빼시면 되죠. 자, 장부가액은 조금 전에 계산했어요. 얼마? 70만 원. 자, 그래서 70만 원을 빼시고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 자, 70만 원 빼시면 우리는 얼마가 남는다? 50만 원이 나오나요, 여러분?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아니고요. 아예 답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익 났어 라고 냈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여러분. 벌써 답에서 이익 났다고 해줬으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됐어요. 그래서 선상각 후첩은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꼭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고려하지 않을게요 라는 문제를 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글을 그대로 써주잖아요. 그죠? 처분 시점에 무슨 뭐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말 것. 근데 그런 글씨가 없으면 반드시 뭘 기억한다? 선상각 후처분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자,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만 정리해서 더하게 해주시면 되죠. 자, 상품을 무엇하는 과정, 매입하는 부분에 발생된 운반비. 여러분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이건 뭐로 간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 상품이 됩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고 자산을 무엇하는 매출 시 발생되는 운반비는 무엇으로 가셔라? 우리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셔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계정 과목이 운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거래처 접대비 우리 뭐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차익, 외환 차손 모두 다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 12만 원에 얼마를 더해 주시면 20만 원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32만 원이 됩니다.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 아닐까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FAT까지는 재무 문제가 아무리 더하기 빼기 문제가 많아도 문제 풀어보시면 전산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대신에 이제 부가세가 조금 폭넓게 나오는 현상이 좀 있어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도 풀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가시면 뭐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주 어렵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는 정말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항공의 5월 매입과 매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5월 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이라고 묻습니다. 기말 재고 금액 얼마인지 계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을 뭐로 주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냅니다. 라는 게 특징이죠. 자, 5월 1일 날 기초, 그리고 5월 15일 날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28일 날 매입이 있었고 5월 30일 날 매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매출 쪽 정리를 다 끝내고 남겨진 거 파악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5월 15일 날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5월 1일 기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200개에 곱해지는 건 얼마짜리가 곱해졌을 것이다. 자, 여기 곱해지는 건 지금 5월 1일께 곱해졌겠죠. 그쵸? 그래서 5월 1일께 곱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5월 1일만 쓰고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이면 단가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야 되지만 우린 증급이 안 필요해요. 기말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것만 환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5월 1일 거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5월 1일 몇 개를 200개를 내보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요거 하고 나면 우리 기초는 지금 현재 300개에서 몇 개로 바뀔 것이다. 우리 100개만 남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1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0개를 가지고 15만 원 나누면 하나당 얼마짜리 여러분? 우리 500원짜리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100개가 일단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0개이고요. 금액은 얼마? 5만 원만 남는 거죠. 금액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어치가 나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28일 날 우리는 100개 수입이 100개 매입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월 30일 날 나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5월 1일 날 거도 현재 몇 개가 남겨져 있고 100개가 남겨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5월 28일 들어왔는데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는 얘기니까 우리 이 50개는 며칠 날 거를 내보냈을 것이다. 우린 5월 1일 날 거 50개를 내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0개를 내보내면 우린 100개 중에 몇 개만 남는다? 50개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5월 1일에 기초 재고인 건 50개에 25,0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말 재고 금액이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셔라. 나 5월 1일 지금 현재 50개가 남겨져 있고 그 부분의 금액은 25,000원이야. 그래서 25,000원이 장부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5월 며칠 날 28일 날 몇 개요? 100개가 매입이 있었고 매입한 데 들어간 돈은 54,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금액 무엇 하시면 돼요? 더하기. 그러니까 사실상 정리만 하실 수 있으면 계산기 안 눌러도 금액은 바로 나오는 문제였죠. 그래서 두 개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79,000원인가요? 네,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79,000원이 남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난이도가 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시고 선입선출 후입에 대한 거 총평균, 이동평균법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는데 특히나 선입과 후입은요. 계산하실 때 우리가 매출과 관련된 것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매출로 나간 게 어떤 건지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매출 원가를 물어보든 기말 재고를 물어보든 금방 계산이 돼요. 근데 지금은 기말 재고 부분이어서 저는 남겨져 있는 금액들만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79,000원으로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 12월 30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자, 여기는 결산 수정 분기 묻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수정 전 잔액 시산표를 보니 자, 합계 잔액이면 우리 합계와 잔액을 다 보여주는 거고 잔액이면 그냥 잔액란만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계정 과목에 가서 보니 소모품이 있는데 어느 변에 차변에 3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잔액시산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의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아 지금 소모품 계정 차변에 30만 원 있다는 건 내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차변에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돈 나간 거 썼겠죠. 내가 현금 주고 소모품을 샀는지 아니면 뭐 통장에서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변엔 나간 조건 썼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나는 구입하는 시점에 무슨 처리해놨다? 자산 처리해놨다. 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거 두 가지잖아요. 구입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에 무엇으로 가셔라? 사용을 찾아라. 미사용을 찾아라. 우리 사용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모품도 구입 시점에 무슨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제 결산 시점에 처리가 무엇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장부상에 남겨져 있는 금액은 똑같아요. 회계처를 뭐로 하든. 그런데 계정 과목을 차변에 누구 쓸 거냐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구입 시점에 자산인 소모품으로 지금처럼 자산인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면 결산 시점엔 누구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사용한 거예요. 전체를 자산 잡아놨으니까 우리 사용한 걸 찾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걸 찾아서 우린 무엇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용.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모품으로 쓸게요. 아니, 소모품 B로 쓸게요. 왜냐면 여기 비용 계정은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내고 싶을 땐 단서를 줄 겁니다. 우리는 소모품 B로 쓸게요. 그런데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놨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소모품 B라는 비용 처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 있는 것조차도 다 비용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쓰지 않고 창고에 가지고 있는 미사용의 금액을 파악해서 우리 무엇하자? 결산 시점엔 자산으로 그 금액만큼 대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 B는 무엇할 거고 소멸할 거고 자산인 소모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실 것. 자, 아래에 봤더니요. 회계 기간 말 소모품 미사용의 금액은 12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액을 찾아야 되니까 사용액은 내가 구입한 30만 원에서 미사용 금액 12만 원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된다. 그럼 사용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8만 원이 되나요? 18만 원. 그럼 이게 사용액이고 이거 비용 처리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차변에 뭐라고 쓰시고요. 우리 일단 차변에 써야 되는 건 비용 계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비 18만 원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차변에 30만 원 잡혀져 있는 금액을 무엇한다? 감소시켜라.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얼마? 18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18만 원이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12만 원인 건 우리 아웃시켜 주시고 18만 원. 근데 하나는 소모품, 하나는 소모품 B. 우린 소모품 B가 맞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요, 우리가 왜 수익이나 비용 중에 선급 비용, 선소수익 정리할 때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부채 처리했느냐, 수익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뒤에 가면 차변과 대변에 누구 쓸 거냐라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론 문제도 자주 나오고 전산 실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H의 단골. 자, 결산 조정정 당기 순이익은 현재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결산 조정 사항을 봤더니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미계상분 120만 원이 있고요. 임대료 선수분 3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미계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아직 못 받은 미수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 12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상대편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 120만 원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대료 선수분, 여러분 임대료라는 글씨를 주었을 땐 아, 이 사람이 수익으로 처리를 해놨었구나 라고 추정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도 임대료 계정에 선수로 받은 3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대변에 임대료로 계산되어 있는, 과대 계산되어 있는 임대료 얼마를 300만 원을 무엇하시면 된다? 소멸시키시면 된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무슨 수익,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300만 원을 장부에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증가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수익이 증가하고 이 부분은 수익이 무엇되었다? 감소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익이 감소. 그러면 결산 조정 전 당기순이익 1,000만 원에 증가된 수익 120만 원은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늘어날 거니까요. 근데 수익이 감소한 게 있었네요. 마이너스 300만 원은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에서 300 빼면 700이고요. 700에 120 더하면 820인가요? 그래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8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0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여러분 지금 46회 때도 이 문제 있었죠. 근데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어디까지는 좀 풀어보세요라고 해서 풀어보신 분들은 아, 비슷비슷한 패턴이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AT 쪽 합격률이 FAT까지는 상당히 높아요. 네,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사업자다? 너는 과세사업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과세사업자라는 건 부가세 10%가 발생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리고 무슨 부분이 또 있을 것이다. 우리 0%의 영세율과 관련된 사업자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영세율도 과세사업자 중에 0%를 적용받는 것 뿐이에요. 과세사업자가 아닌 게 아니라. 자, 그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맞죠. 자, 면세사업자? 바로 답이 2번이겠네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업자 배울 때 무슨 부분? 우리 과세사업이 있고 면세사업이 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우리 간이 과세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람을
겸용사업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과세와 면세가 같이 만나면 과세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내가 개인으로 사업자를 낸다라면 소득세법을 따라가고 법인으로 낸다라고 하면 법인세법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간이과세자 용어는 누구한테밖에 안 쓴다? 과세사업자에서밖에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면세사업자에서는 간이과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중에 우리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무엇이다? 재화를 무엇하는 자? 수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지 아닌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유무도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밀수하시는 부분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러니까 4번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의 답은 2번. 자, 그리고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란 문구가 나오면 무슨 부분이다? 면세인 건 빼라. 또는 법에 갔더니요. 면세가 아닌데도 아예 세법에서 이건 과세 대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화폐를 주고받았거나 뭐 이런 뭐 수표를 주고받았거나 어음을 주고받았거나 유가증권을 주고받았거나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예 안 들어오는 거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빼거나 아니면 면세에 해당되는 건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조심할 거 무슨 부분? 재화의 공급을 묻는지 용역의 공급을 묻는지 그냥 과세 대상을 묻는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이렇게 물었을 땐 재화이든 용역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뭐라고 써 있다? 재화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용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 4 용역이 들어져 있으면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1번 볼게요. 교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하고요. 그 대가로 무엇을 하였다? 우리 기계장치를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급이 맞죠, 여러분? 그리고 교환 계약에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기계장치를 인도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저작권 넘겨주고요. 기계장치를 넘겨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저작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건 맞는데 이 저작권을 용역으로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회계에서 배울 때 유형자산이 있었고 무형자산이 있었잖아요. 무채물도 재화 공급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건 일종의 물물교환처럼 교환한 계약인 건데 이건 당연히 재화 공급에 들어옵니다. 답이 1번으로 끝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제가 유가증권 안 된다고 했죠? 네. 유가증권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우리 무슨 부분? 수표, 어음. 자, 요런 부분들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아예 재화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럼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어디에? 은행을. 그럼 은행에서 뭐가 들어요? 압류가 들어왔다가 경매가 되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뭔가를 압류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공매라고 표현하고요. 공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은행이라든지 내가 돈을 빌려온 사람이 내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돈이 안 갚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 우리 지금처럼 진행하는 거 그런 걸 경매라고 하죠. 민법상에서. 그래서 공매나 경매는 대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모두 다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견본품을 인도한 경우, 여러분 거래처한테 사업상으로 내 물건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매장에 전시돼야 되고요. 샘플도 줘야 되고요.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쓰는 건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간주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재화의 공급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번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 공급이 될 수 없고요. 3번은 우리 공매나 경매는 내가 받아야 되는 돈 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화를 팔아버려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빚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네 번째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우리 간주 공급에 들어가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견본이라든지 광고 선정 목적으로 쓰는 건 당연히 사업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견본으로 인도하는 부분을 우리 회사 제품이 내 그 부분을 내가 외부에서 사서 준다라면 그거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주 공급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정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네,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자,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부분 면세제도에 해당한다. 이러면 영세율은요. 매출세액이 없다가 아니라 매출세액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죠. 내가 내야 되는 납부세액은 무슨 세액에서?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는 것이다.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영세율이라고 하는 건 매입세액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부담했던 부가세 10%는 있는 상태인데 매출세액이 무엇이다? 0원인 것뿐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0원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없는 건 면세니까. 그럼 0원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췄다라면 공제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 500이라고 쓴다라면 우리는 이 500을 뺄 겁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자리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납부세액이라는 자리가 양수이면 납부이지만 음수이면 환급이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사올 때 부담했던 세액을 모두 다 무엇한다? 환급받고 매출세액은 0으로 가는 거니까 부담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더라? 완전 면세가 된다고 합니다. 부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부분 면세는요, 면세제도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없다와 0은 달라요. 그래서 없다이라는 부분. 그럼 매출세액이 없다니까 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없잖아요. 매출세액이 어찌됐든 있어야 뺄 수 있는 거거든요. 매입세액을. 그래서 무슨 부분? 매출세액은 아예 발생이 안 되지만 내가 살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큼 무엇하더라? 부담해야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부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면세는. 그리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자,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해서라는 부분이라는 건 이것만 적용할게라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 말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은 재화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용역도 있어요, 여러분. 용역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거래도 있지만 국내적인 거래. 우리 국내적인 거래에서 대표인 게 무엇이다? 우리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할 때 여러분 유형 번호 중에 12영세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내국신용장 거래, 구매 확인서 거래.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사업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국내에 있다. 그런데 나한테 물건 사가는 공급받는 자가 내국신용장을 나한테 개설해주면 우리는 영해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구매 확인서도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인걸. 자,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우리 환급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 부분은 맞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현화. 자,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다? 과세사업자예요. 아예 그래서 이 영세율을 배울 때요. 어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무슨 부분? 과세사업자만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면세를 포기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면세 포기를 본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래서 과세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세로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 봤었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뭐로 써 있었다?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이라고 써 있었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과세 자리가 있어서 1번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2번에는 누군가 있고, 3번에도 누군가 있고, 4번에도 누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나서 과세가 끝나면 누가 돌아요? 영세율 자리가 돌았었죠. 그리고 영세율 자리에서는 다시 5번이 어떻고 6번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써 있었잖아요. 그럼 과세표준 매출세액에 영세율 포함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건 다 무엇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글로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이 말이 나올 수는 없죠.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 그러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우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1기 예정 신고 기간으로 보죠. 그래서 그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그러면 과세표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부가세 10%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 자,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공급대가가 아니다라는 표현. 자, 1월 14일 판매 장려용 증정품이 있었다. 그럼 판매 장려용이라는 건 우리 물건 잘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주는 것, 아니 판매 장려용은 우리 물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판매 장려라고 하는 건 돈으로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물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금전으로 주게 되면 이 부분은 주는 사람은 무슨 처리하고요. 주는 자는 비용 처리하고요. 받는 자는 무슨 처리한다? 수익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현물은 문제가 무엇이다? 아니 네가 갖고 있었던 제품 줬어? 네가 갖고 있었던 상품 줬어? 너 근데 그 상품 제품 사올 때 매입세 공제 받았니 안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 저희 공제 받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거래처가 우리 물건 많이 팔아줬다고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올 때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버렸는데 이 매입세 공제를 해줬던 건 매출세액이 있다는 가정이니까 네가 판다는 가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가지고 와서 파는 시점에 받는 건 아니에요. 매입 시점, 판매 시점 그냥 과세기간에 발생되면 그거 갖고 정리하는 거지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전년도 12월에 사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거래처한테 우리 물건 팔아줬다고 고맙다고 준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과거에 벌써 매입세 공제 받고 지금 팔았다라면 그거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국가한테 내주면 되는데 저는 거래징수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 네가 이렇게 금전이 아니라 현물로 거래처한테 판매 장려금의 성격으로 이런 물건을 주면 현물로 제공하면 나 이거 간주 공급으로 인정할 거야. 너 부가세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우리한테 낸 적 없잖아. 세무서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사업상 증여랑 똑같은 얘기가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해 된다?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원가로 가느냐 시가로 가느냐? 당연히 시가겠죠. 왜냐면 우리 분명히 부가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배울 때 여러분 부가가치 창출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지 않죠. 200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럼 국가는 지금 무슨 부분? 300만 원의 부가세를 거래징수해서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죠. 10%인 30만 원을. 근데 그거 안 했으니까 너는 시가 금액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된다?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과세 표준의 금액의 원칙은 뭐다?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과세표준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준 거랑 현물로 주는 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포함이고요. 자, 2월 11일 가방 수출. 여러분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받죠? 우리 과세로 팔든 영세율로 팔든 과세표준에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3월 5일 연체이자 수령액. 자, 우리 연체성 이자와 할부금 이자는 달라요. 자, 할부 이자라고 하는 건 원금의 정당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입니다. 이거 우리 46회에서 풀었죠, 여러분? 과세 표준 포함이에요. 그런데 연체는 원래 원금하고 관계가 없고요. 내가 내야 되는, 갚아야 되는 시점에 돈을 제대로 못 갚아서 내는 이자예요. 그래서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포함입니다. 이건 원금에 대한 걸 나눠받는 대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시점에 못 내서 연체성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표준 포함해야 되는 금액은 우리 얼마? 600만 원과 300만 원의 합인 9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몇 번에 있어요?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자, 15번 문제 볼게요. 사업자가 부담한 다음에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걸 물어보는 건 우리가 사가지고 온 매입은 공제가 무엇한 게 있다? 가능한 게 있고 공제가 무엇한 게 있다? 불가능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건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면 매입 매출 전피에 50일 과세로 넣고 세관장한테 발급받아온 수입세금 계산서면 55 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불가능한 건 54 불공으로 넣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제 가능한 요 두 가지는 매입세액으로 빼는 거지만 54 불공은 매입세액으로 못 빼죠. 그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 우리가 토지가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야산에다가 집을 짓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야산에 임야를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할 거고요. 그리고 심어져 있는 나무 다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거 대부분 실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위탁을 해요.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모두 다 부가세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우리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을 배우실 때 여러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했다. 다 토지가 되죠? 철거 비용도 토지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 변경하는 거, 토지를 평탄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건 공제 못 받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 자체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이 됩니다. 자, 거래처에 무엇할 목적? 접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 자, 향응 문제가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공. 접대성은 무조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과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런 화물차는 운송수단이에요. 우리가 공제를 못 받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불러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그래서 이 승용차는 무엇하는 거? 구입하는 것도 공제가 안 되고 무엇하는 거? 유지하는 것도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무엇하는 거? 빌려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구입, 유지, 임차 모두 다 무엇이다? 불공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개별 소비세가 발생되는 자동차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회사에 있는 승용차들이 대부분 안 돼요. 근데 무슨 부분? 영업이 아니라는 표현이 붙는 거죠. 근데 화물차는 운송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재료를 나누거나 상품을 나르거나 제품을 나르는 화물차 또는 고객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송용 트럭.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공제가 돼야죠. 그거는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배송용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운송수단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물차는 영업용으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영업용. 그래서 공제이다 불공이다 공제입니다. 자, 면세자와인 도서를 제작할 목적으로 구입한 종이와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했어요. 없음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건 매출세액이 없죠. 그러면 그 매출세액이 없는 데에서 매입세액을 뺄 수 있느냐? 못 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면세사업에 쓰겠다고 사가지고 온 건 무엇할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면세사업 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제 사회에 갔더니 무슨 부분? 접대 목적으로 썼어요. 사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었어요. 사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제가 대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46회 볼 때 그런 지출이거나 지금 이렇게 면세사업을 썼거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됐거나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소형차 구입유지 임차와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면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매입 매출점표 입력할 때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불공 사유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3번은 50일이나 55로 넣겠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수입은 아니니까 50일 과세로 넣겠네요. 그래서 이게 유형에도 그대로 따라 붙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셔라? 3번으로 정리하셔라. 그러면 문제 다 풀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몇 회? 45회까지 다 풀었습니다. 잠깐 쉬고 저희 44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